자, 안녕하세요. 공연 예술에 의해 제가 그 공연 스케줄로 인한 어, 그 보강 영상 강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4페이지, 교재 134페이지 드라마 어,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마는 행동하다, to do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드라마는 희곡, 각본, 대본 등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티어러가 극장, 연극, 극단 이런 실제 공연 작품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드라마는 작품의 골격을 유지하는 희곡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는 따라서 행동하는 언어이며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희곡은 작가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희곡의 목적은 소설이나 시나 수필과 달리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읽혀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희곡의 목적은 공연으로 올려져서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상연되는 것을 목적으로 희곡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 한 자를 썼을 때 그것을 우리는 고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작가가 대본을 썼을 때 그 대본을 읽고 연기하는 배우들이 이런 말보다는 내가 쓰는 어떤 언어들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단어를 선택했을 때 더 감정의 전달이 좋을 것 같다. 연출자가 생각했을 때 이 문장을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문장이 하나 몇 단어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정도 조금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에 소설, 수필, 시는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에 글자 하나도 손을 댈 수 없지만은 이 희곡이라는 것은 공연을 올려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려지는 것도 배우에 의해서 올려지고 또 연출자와 같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을 거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연을 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135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드라마 혹은 희곡은 구어 기본 수단으로 삼는 문학의 한 종류다. 게다가 희곡은 읽혀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시와 소설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시와 소설과 같은 다른 부류의 문학 작품은 주로 소리 없이 읽거나 낭송된다. 하지만 희곡은 읽는 것을 목표로 쓰여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음악의 악보처럼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음악의 악보가 우리도 읽고 뭐 피아노 단음으로도 쳐보고 악기로도 뭐 짧게 뭐 불어도 보고 연주도 해보지만 결국은 공연장에서 발표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은 뭐 드라마와 티어러의 차이 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희곡은 상연을 전제로 쓰여지는 문학 작품. 뭐 비슷한 말들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희곡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공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작품을 구상한 극작가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연출가와 연기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희곡 대본을 아무리 잘 쓰더라도 결국 공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기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연기자도 그것을 잘 포장할 수 있는 연출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중재자들의 해석과 예술 창작의 노력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무엇이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 연출가와 연기자들도 훌륭한 극작가에 의해 구성된 작품을 잘 만나야 자신들의 창조적 능력이 빛을 발하게 하기도 한다. 자, 희곡 대본가가 있습니다. 아주 희곡 대본을 잘 써놔도 실제로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연기자나 그것을 잘 포장하지 못하는 연출자를 만났을 때 이 희곡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곡은 구성은 조금 희곡에 문제가 있고 뭐 구성은 조금 뭐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출자가 다시 이것을 재구성하거나 배우들의 멋진 연기로 잘 포장되었을 때는 이 희곡도 빛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치 상승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대본을 만나고 좋은 연기자가 되고 좋은 연출자가 잘 포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뮤지컬도 해보고 하면은 오페라도 해보고 하면은 제가 연출자지만은 물론 좋은 배우를 만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실제로는 능력 있고 잘하는 배우를 만났을 땐 참 좋지만은 특히 창작 같은 경우는 좋은 대본에서 쓰여진 극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작 작품을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이렇게 베테랑 배우들과 만나기도 하고 신진 배우들과 만나기도 하는데 보통 신진 배우들은 그 대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베테랑 배우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왜 여기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 나는 다른 단어를 선택해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장면이 등장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장면 그 앞으로 가서 전체적인 뭐 이것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하면서 베테랑 배우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대본가와 연출가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대본가는 자기 대본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베테랑 배우를 만나든 어떤 베테랑 연출자를 만나든 이 대본가의 대본에서 모든 게 싹 정리가 되면은 쉽게 공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대본가의 대본이 시원찮을 때는 자꾸 연출자도 개입을 하게 되고 배우도 개입을 하게 되고 계속 말만 많고 다툼만 일어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똑같은 공연의 상승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좋은 대본이 필수적이다라고 요즘 참 갈수록 깨닫는 것 같습니다. 자, 136페이지. 희곡의 본질적 속성. 이러한 이유로 인해 때때로 희곡 대본이 마치 완전한 예술 작품인 것처럼 연구되는 경향도 있다. 뭐 그런 경향도 있겠죠, 그죠? 밑에 줄 가겠습니다. 연극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예술이다. 이 말은 뭐 시간 예술이다. 대본으로서 존재가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공연으로 올려졌을 때 관객들한테 전달되는 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그 감동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시간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네요. 제일 아래 딴 볼까요? 제일 밑에 줄. 지필자가 목적이 아닌 공연을 전제로 쓰여지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희곡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다. 자, 그 다음 밑에 연극의 6요소와 3일치 법칙. 한번 보시면 지금과는 좀 괴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연극의 핵심은 카타르시스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는 행동을 모방하고 작품을 제작하는 극작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학, 계속 나옵니다. 시학, 포에틱스 통해 연극에 있어서 필수적인 6개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연극의 6요소, 줄거리, 성격, 화술, 사상, 장관, 노래. 노래라는 것은 지금의 연극의 어떤 요소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죠, 그죠? 아무튼 이것을 연극의 6요소라고 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활동했던 신고전주의자들, 연극에서는 여기를 신고전주의라 하지만은 음악에서는 여기를 고전주의라고 부른다고 제가 그 시대 이즘을 할 때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신고전주의자들은 연극을 공연할 때 관객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통일성을 따라야 된다. 자, 그때 신고전주의 3.1치 법칙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의 사건, 하나의 내용을 가진 사건, 하루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가 신고전주의의 3.1치 법칙이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3.1치 법칙이었는데 이 저자는 여기에는 행위라는 것까지 넣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신고전주의 3.1치 법칙에서 하나의 일관된 사건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하루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 신고전주의의 3.1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연극의 6요소와 3일치 법칙.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그런 법칙이지만 아무튼 이 시대에는 연극의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다. 자, 희곡의 관습과 구조. 희곡은 상연을 전제로 극작가에 쓰여진 문학의 한 장르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희곡의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롯이다. 자, 플롯은 희곡의 형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내며 공연 작품의 완성도의 여부를 가늠하기도 한다. 자, 그럼 플롯 이건 무엇이 플롯인가? 플롯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계획, 플랜이라고 계획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줄거리 또 뭐 플롯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어떤 그 작품의 구상, 이것도 플롯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인 처음의 줄거리, 그다음 전체적인 구성, 계획, 이런 것들을 플롯이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나온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희곡의 관습,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플레이타그의 5단계 구조. 연극은 음악 무용과 마찬가지로 제약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 이러한 제약된 조건 하에서 극적 사건들이 진행되고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희곡의 관습은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 극 진행의 5단계이다. 그것은 독일의 프레이타그 극작법 The Technique of Drama에서 소개되고 있는 요소로서 도입, 발단, 위기, 절정, 해결. 그래서 이런 5가지 단계들이 있다. 자, 도입 보겠습니다. exposition,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노출,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형태의 어떤 노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제 개인적으로는 introduction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괄적인 소개, 전반적인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 보겠습니다. 극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장소와 시간,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자, 막이 열리고 어떤 배경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1명 아니면 2명 또 이렇게 나와서 자기의 어떤 개괄적인 캐릭터 형성들을 조금씩 노출시키는 단계를 도입부라고 합니다. 자, 139페이지. 그 다음에 도입 발단으로 다음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complication 혹은 development, 뭐 둘 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들이 사건의 전개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발단의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암시하게 된다. 그래서 뭔가 주인공들이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약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이런 단계죠. 그러면서 사건이 조금 더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밑에 줄 보면 특히 논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false, 제가 여러 번 말해드렸지만은 기승전결 구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웃음을 목적으로 하는 false, 소극 같은 경우는 논리적이고 보편 타당성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승전결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아주 비극적 내용을 트레저디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논리적이고 보편 타당성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보편 타당성 하지 않는 것이 또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논리적이고 보편타당성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위기, crisis, 발단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부분이다. 위기의 단계에 이르면 사건의 윤곽과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극적인 반전이 약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상반되는 성격의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대립이 심화되고 위기감도 서서히 조성되기도 한다. 이제 막 극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대립도 생기고 한 또 편을 먹는 그룹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라이막스. 자, 갈등이 고조에 이르러 마침내 충돌되는 단계,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부른다. 뭐 예를 들자면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 남자의 불륜을 뭐 아내가 목격을 했는데 이 목격을 하면서 이 개인적인 분노가 끌어오르면서 서로 대립을 하면서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욕망까지 일어나면서 이것을 어떻게 그거의 꼭대기로 이제 치닫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예가 이제 오셀로에 대한 예도 나와 있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다섯 번째 해결 conclusion. 디나운스먼트보다는 conclusion이 저 개인적으로 나은 것 같습니다. 작품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대단원이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기 때문에 때로는 종결이라는 말도 한다. 대단원이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요즘에 사실주의 이후에 나타난 연출가들의 어떤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보여주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서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에서 막을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뒤에 어떤 일들은 관객의 상상에 맡기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또 여러분들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드라마에 많이 빠져 계신 분들은 막 그 댓글에 올린다고 하잖아요. 누가 누구랑 잘 됐으면 좋겠어. 누구는 꼭 감옥에 갔었으면 좋겠어. 누구는 꼭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작가가 자꾸 부담을 느낀단 말이죠. 연출가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끝나자니 이런 댓글도 너무 많고 또 이렇게 끝나자니 이런 댓글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예 결론을 내어버리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의 상상에 맡기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나오는 대사의 종류. 대사의 종류가 여기 책에서는 5가지로 나오는데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사의 종류를 하기 전에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언어의 종류에는 뭐 예를 들어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뭐 문법, 뭐 이런 대충의 분야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언어에서 어떤 분야의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말하기, 듣기, 읽기. 물론 뭐 자신이 생각하는 분야에 따라서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언어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100%가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언어의 구조를 흉내내서 말을 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문법에 틀리게 말해도 우리는 그걸 알아서 정리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문법에 맞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저는 이제 예체능계 지망생 중에는 그래도 영어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류 공대 일반 대학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영어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술하는 사람 치고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두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야외에서 이제 핫도그를 사서 햄버거랑 이렇게 같이 먹고 있는데 애들이 뭔가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합니다. 그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옆에서 야 제가 무슨 말 하니? 모르겠는데 excuse me what did you say? 라고 말을 했는데 또 뭐라고 블라블라 말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린애인데도 꼬맹인데도 그래서 그냥 what 하다가 계속 모르겠으니까 excuse me 급 공손 모드로 간 거죠. 그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뭔가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이 무시당한 이 심정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걔네들도 그나마 제가 영어 점수가 높다고 해서 제가 잘할 줄 알고 보냈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뭐 기본적인 영화를 보는 것보다 좀 어려운 영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싸움이 일어난 영화를 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우리나라 법률 용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소, 기소, 뭐 법률 용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중재, 판결, 뭐 이런 것들도 어려운데 법정 용어를 영화로 된 것을 영어로 들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어의 영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듣는 것도 뭐 그 나라에서 어떤 특정 나라에서 좀 있으면은 뭐 노래도 잘 들립니다. 뭐 꿈도 저는 영어로 꾼 적도 있고요. 뭐 팝송 같은 거 영어로 뭐 너무 빠른 랩 같지 않은 경우는 뭐 잘 들리기도 합니다. 뉴스 보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상생활하고 자동차 수리하고 우체국 가고 은행 가고 뭐 학교에 뭐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워하는 분야가 하나가 있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이 코미디는 그냥 말만 알아들어서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시대적 상황, 그 나라에 지금 처해진 배경,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지금 정치적 상황, 뭐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알아야 웃을 수 있는 게 코미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언어를 잘한다. 그 나라의 코미디를 보고 웃을 수 있으면 언어를 정말 잘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통역사나 뭐 이런 사람들의 수준과는 좀 다르게 일반적으로 정말 언어를 잘한다. 그 정도가 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코미디를 보고 웃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한다고 저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언어의 대사의 종류에서 좀 다른 말을 좀 했습니다. 자, 대사의 종류 책에 나오는 아무튼 5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4가지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이얼로그, 대화체. 대화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한 사람 이상과 대화를 하는, 말을 주고받는 것을 대화체,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자, 독백, 모놀로그.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감정 표현이나 무슨 스토리나 아무튼 무엇인가를 어제 있었던 이야기, 아무튼 뭔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모놀로그, 독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설, 핑거프린트, 해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대본에 보면 괄호 안에 있는 말들 주로 깔깔깔깔 웃으며 뒤돌아서며 그 사람의 어깨를 잡으며 이런 것도 지문이고, 그 다음에 막이 시작하기 전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저녁에 가로등 하나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지문이죠. 그래서 괄호 안에 든 말, 그 다음에 막과 장이 시작하기 전에 대사가 아닌 이 모든 것들을 해설 내지 지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방백, 어사이드라고 말을 합니다. 어사이드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백과 방백, 모놀로그와 어사이드. 어사이드라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의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을 과의 대화를,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이 말하는 것을 한 사람 이상의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듣지 못하고, 이 한 사람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을 관객들과만 공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춘향이가 있습니다. 이도령이 있습니다. 방자가 있습니다. 방자와 이도령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 저기 아름다운 여인을 보아라. 너무 그네를 타고 있는 저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그 다음 방자는 아, 네, 그렇죠. 한데 이 춘향이는 향단이와 듣지 못하는, 향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춘향이 혼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도령이 또 혼자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자하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이 하는 말과 대화가 한 사람 이상이 무대 위에 있는 사람에게 듣지 못하는, 그리고 그 듣지 못하는 말을 관객들과 공유하는 말을 어사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것 중에 플레이타그의 5단계, 그 다음에 대사의 종류,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만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 가서 연극의 인적 요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극은 종합예술이다. 종합이란 말은 문학, 무용, 음악, 미술, 건축 등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진행된다는 의미도 있으며, 또 그러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을 같이 진행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연극의 인적 요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여기서 저자는 엄밀하게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구분을 하지 않았고,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소개된 143페이지부터 소개된 사람들은 실질적인 그게 참여하는 사람, 그 공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공식적인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피스 워커와 필드 워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공식적인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떤 연극을 했으면 좋겠어. 뭐 모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파트가 있죠. 이번에는 우리 어떤 단체에서 뭐 연극 오셀로를 올리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출연진은 누구를 하고, 연극 배우는 누구를 쓰고, 연출가는 누구를 쓰고, 그 다음에 며칠 공연을 하고, 누구를 캐스팅하고, 출연료는 얼마고, 언제까지 정산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사무적인 페이퍼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페이퍼 워커 하는 사람들을 오피스 워커라. 거기다가 총무팀도 있겠죠. 원래 예산을 얼마를 받았는데 이부 공연에는 얼마의 예산을 하고, 연출자한테는 얼마를 지급하고, 배우들한테는 얼마의 개런티를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팀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공연의 홍보를 갖다가 TV 스팟으로 할 것이냐, 라디오로 할 것이냐, 아니면 SNS로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웹툰으로, 요즘 많이 하는 웹툰으로 줄거리를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SNS에 분포를 할 것이냐, 미디어 홍보는 방송 스팟은 몇 주일 동안 몇 회를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오피스 워커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된 사람들은 뭐냐면 필드 워커들입니다. 저같이 현장에서 직접 이제 그 사람들의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아서 이번에 무슨 공연을 하는데 선생님이 와서 연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저 스케줄을 보고 네, 좋습니다. 근데 개런티는 얼마죠? 며칠간 공연을 하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어느 배우들과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공연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오피스 워커와 필드 워커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주로 이제 필드 워커들만 소개하고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극작가. 극작가는 말 그대로 극을 만드는 사람이다. 영어로는 playwright 라고 하는데 극과 만드는 사람, 쓰는 사람이 합쳐진 것으로 동양의 한자와 동일하게 조합된 단어이다. 자, 그러면은 영어를 조금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사람이려면은 뒤에 er이 붙어야 되지 않나요? playwriter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죠? 둘 다 맞습니다. playwright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playwriter라고 er을 붙이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혹은 또 드라마티스트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극작가의 출현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극작가의 기원은 연극의 기원과 동일한 셈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비극작가들은 높은 신분의 출신이었으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이들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공연이 될 정도로 보편타당한 인간의 이야기와 철학을 담고 있다.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 몰리에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개됩니다. 144페이지 둘째 단 보겠습니다. 극작가는 반드시 연극적 기능과 한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극작가, 대본가는 희극작가는 막과 장의 구분이 있고 영화처럼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써야 된다는 거죠. 특히 창작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만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전문 대본가가 아닌 경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떤 소설가가 대본을 써놨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막과 장의 구분이 없이.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는 공연장입니다. 하나의 장면을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난데 그 나머지는 어느 정도 상상에 맡겨두고 그 다음 막으로 가고 그 다음 또 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쭉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갖다 조금 정리를 하든지 자르든지 뭐 이렇게 좀 하자고 하면 어떻게 내 대본에 손을 댈 수 있냐고.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심정이. 그래서 굉장히 대립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이 대본가와. 아무튼 이런 좋은 대본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지금 행복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딤플을 해봤지만은 좋은 배우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대본가를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은 좋은 공연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좋은 대본을 만나는 먼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극작가는 반드시 무대 위에서 행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연극적 기능과 한계죠. 막과 장으로 구분돼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하고 글을 써야 되는데 소설가 쓰듯이 수필가 쓰듯이 이렇게 쭉 쓰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실제 경험한 것이 저기 동성로에 있는 228 기념공원의 그 내용을 기리기 위해서 228 기념공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창작 뮤지컬을 만들기로 하면서 이제 제가 뭐 연출을 맡아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대본가를 이제 만났는데 대본이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본을 보자 해서 대본을 읽고 난 뒤에 제가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 미팅이 있어서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죠. 이것은 무대 위에 현실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무능력하고 건방진 연출가라고, 네가 그것도 못하면 왜 연출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죠? 근데 그분은 막 전문 연극 대본가라기보다 그냥 소설가였거든요. 자, 내용이 그렇습니다. 2.28 기념 항쟁 운동을 하는데 저기 동성로부터 명덕 로타리, 명덕 사거리, 명덕 사거리에서 저기 대구고등학교를 지나서, 예고를 지나서 대구고등학교를 지나서 영대병원 사거리까지 이렇게 밀고 오는 것을 쭉 계속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배경을 어디로 해야 될까요? 영화 같으면은 그것을 쭉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밀고 가는 장면을 다 보여줄 수 있지만 무대 위에서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 배우는 제자리 걸어가면서 뒤에 화면만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할까요? 아주 유치하죠. 명덕 사거리면 명덕 사거리, 동성로면 동성로, 영대 사거리면 영대 사거리, 그 하나의 장면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상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1막은 1장은 뭐 같은 그 하나의 이어진 사건이잖아요. 이어진 사건인데 그걸 장으로 나눠서 1장은 동성로, 2장은 명덕, 3장은 영대 사거리. 이렇게 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그걸 제작팀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제작팀에서 이거는 연출가의 말대로 뭐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소설가가 무작위로 계속 우기는 바람에 결국 그 작품은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극작가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많은 공연을 보시고 많은 공연을 경험하시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면은 극작가는 반드시 연극적 한계, 기능과 한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좋은 극작가가 되고 싶다면 연기자와 연출가를 함께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꼭 연기자로서 무대 위에 서라는 것도 아니고 연출자로서 꼭 작품을 만들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공연에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보는 거죠. 연습 진행 과정이라든지 배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주로 어떤 내용을 연출자와 연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극작가가 경험을 해봄으로 인해서 좋은 대본이 나올 수 있다는, 글 하나, 단어 선택 하나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 이 틀 자체가 연극을 하기에, 공연을 올리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계속 보겠습니다. 무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좋은 극 구성을 창작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극작가와 각본 작가, 드라마티스트라는 이름에서 그들의 근원적인 역할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뒤에서부터 또 연출가, 연기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무실에서 일하는 오피스 워커가 아닌 필드 워커들로 뒤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 디자이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각 무대 분야에서 헤드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뭐 현재는 소품 디자이너, 영상 디자이너, 뭐 이렇게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 나가기는 그 영상 강의로서 시간이 너무 길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